여러분, 펜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의 산, 계곡 혹은 바다에서 자연을 즐기며 바비큐를 먹고 숙박하는 장소죠. 친구나 연인,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대학교 MT 장소로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꽃무늬 벽지에 공포의 체리 몰딩으로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여행 시장과 레포츠가 성장하면서 숙박 공간에 대한 요구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또 캠핑과 글램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자연을 즐기기 위한 숙소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펜션과 글램핑입니다. 옛날에 국내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라면요, 마땅한 숙박 공간이 없었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호텔과 콘도는 숙박 공간의 품질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했지만 대도시나 유명 관광 도시에만 있고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모텔은 숙박 공간으로 나쁘진 않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법 있었고, 여관이나 민박은 저렴하지만 시설이나 편의성에선 가장 나빴습니다. 국민 소득의 증가와 여행 수요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눈은 높아지는데 숙박 공간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와중에 99년 들어서 펜션이 새로운 숙박업소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국내에서 펜션은 외환 얘기로 실직한 사람들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계곡이나 산 등의 경치 좋은 곳에 건물을 짓고 여행객들을 위해 임대를 해주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죠. 새로운 숙박 공간을 원하던 소비자들에게 펜션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2000년대 중반부터 펜션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론 장사가 어려워진 거죠. 이때부터 펜션 업주들은 시설의 고급화로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그게 곧 시설 투자 경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되니 기업형 펜션업이 등장했죠. 자본의 경쟁에선 기업형이 아무래도 개인에 비해 더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시설 투자 경쟁은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한 펜션이 들어서면 예약률이 반토막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시설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매출이 하락하는 구조죠. 시설 투자비 증대와 함께 펜션의 이용 가격도 계속 올라갔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많은 펜션들이 웬만한 고급 호텔보다 비싸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펜션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잠을 자기 위한 숙박의 공간일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호텔과 다를 게 뭐죠? 여기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펜션을 가는 것은 펜션에 자리한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컨텐츠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덕분에 펜션은 레포츠,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캠핑과 글램핑을 결합시키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하기 시작한 펜션과 레포츠 숙박업계에서 보는 시장은 어떨까요? 가평에서 북한 강변 최대 규모의 리조트를 운영하는 크리스월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텔은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데 펜션이나 글램핑은 사실은 정확하게 집계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30조라고 봤을 때 10조 정도 되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부동산업이고 컨텐츠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땅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수상 쪽이 됐든 숙박 쪽이 됐든 F&B 쪽이 됐든 그 모든 거 놀러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 구성을 해놓고 정리해 봤을 때 꽤 괜찮은 시장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숙박업은 수혜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때문에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국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 유입을 시키자, 그래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히 잠만 자고 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신라호텔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수기 때는 신라호텔과 거의 비슷한 가격을 받아요. 그럼에도 예약률은 더 높아요. 브랜드 호텔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여기서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크리스월드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전통적인 펜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객실이 한 200개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펜션동과 글램핑이 이렇게 있습니다. 편의점도 있고 치킨 파는 곳도 있고 피자 파는 곳도 있고 대형 수영장, 이게 수영장이 저희가 한 400톤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가평에서 가장 클 거예요.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BBQ 존이라고 구성을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게 이 유선장이에요. 저희가 바지가 2개거든요. 여기서는 놀이기구와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게끔 해놨고, 여기서는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나 웨이크 서핑 할 수 있는 이제 수상 레저 전용 바지로 불편하지 않게끔 구분을 해놨고, 이쪽은 풀빌라 구성이 되어 있고 크리스 웨이브라고 해서 인공 서핑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여기를 지금 만든 목적은 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됐든 자는 게 됐든 노는 게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가평 북한강 쪽에다가 네. 이렇게 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가깝고. 그럼 단순히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장? 수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절대 다수가 좋아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가평을 가자고 했을 때 난 가평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네. 글램핑장인 것 같은데 네. 글램핑이 한철 장사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편인가요? 일반적인 글램핑장은 가장 극성 시기가 9월부터 가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상 레저가 있기 때문에 8월, 9월 초까지 다 만실인 상태고 그래서 여름은 그냥 극성 수기로 지나가는 거고 9월부터는 다시 극성 수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는 사실상 겨울인데 겨울에도 감성을 건드리면 됩니다. 불멍하자, 바베큐 하자. 그리고 올 수 있는 이유를 또 만들어주면 돼요. 제 뒤에 수영장이 있는데 1년 중에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건 한 달이 안 돼요. 춥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0월 달부터 여기다 돔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온수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글램핑장을 와야 되는 이유가 뚜렷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야외 바베큐장이에요. 놀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고기 사자, 쌈 사자, 뭐 사자, 뭐 사자, 뭐 사자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버리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1인당 28,000원을 받고 고기를 구워서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주고 생맥주도 그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숙박업 운영하시면서 네.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이렇게 와서 수영 즐기시고 숙박도 해주시고 음식도 먹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항상 인상 깊은 순간이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매출도 준수한 성적이었고 그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에요. 숙박업체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폐업이나 도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규모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99%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펜션들이 객실이 5개에서 많으면 10개예요. 거기선 직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힘들어요. 청소 다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프레셔가 너무 커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분명히 대규모 매장이 옆으로 나온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라면 아까 제가 얘기한 컨텐츠 거기를 가면은 작지만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만 그나마 경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숙박업은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하늘과 동업하는 사업이에요. 성수기고 뭐 해도 태풍 오고 비 오면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겨울에 또 없잖아요. 그럴 때도 견딜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책이 없이 그냥 나 펜션 할 거야 나 캠지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사업의 본질과 맥은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쿠팡을 해서 야놀자를 해서 매출이 증대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쿠팡이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고 야놀자가 해주는 거가 아니에요. 무작정적인 광고의 이미지로 가면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업의 미래의 전망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지금 밟고 서 있잖아요. 이 땅의 값어치는 절대로 밑으로 가진 않아요. 두 번째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하는 니즈들도 되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만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가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리조트나 호텔 시장보다 좀 더 다른 걸 원하는 고객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숙박 시장이 여러 가지로 융복합화되면서 훨씬 더 커질 거고 미래 전망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펜션업계에서 불황이란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내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나왔고요. 이는 펜션업계의 경쟁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코 시장이 불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죠. 통계로 보면 펜션업계는 지속 성장 중입니다. 국내 여행객들의 숙박시설 통계에서 펜션은 2012년에는 11.6%였지만 2017년엔 15.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방식이 바뀐 2021년에도 이용 총량의 26.6%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시장이 성장한다 해서 그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분화될수록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수요가 집중되기 마련이니까요. 펜션업계가 시설 투자 경쟁으로 돌입하자 여행업계에서 호텔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에서 호텔 이용률은 모텔이나 여관보다 낮은 5.5%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에도 6.9%의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2021년은 12.8%
38%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급 숙박 공간으로서 호텔이 재주목받은 것이죠. 이젠 호텔은 할 수 없는 펜션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야죠. 펜션이 자리한 자연 공간을 누리는 레포츠, 갈수록 증가하는 캠핑족들을 위한 맞춤형 글램핑 공간을 제공. 이런 것들은 호텔이 하기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들이죠. 그렇게 트렌드에 발맞춰 펜션은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장의 전망이 어떠할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여행 시장에 붐을 불러왔던 팬데믹은 끝이 났으니까요. 세계가 국경을 열고 해외 여행객도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여행은 그동안 누려왔던 호황을 더 이상 누리기는 힘들 겁니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같은 OTA 플랫폼을 중심으로 숙소 예약 방식이 변화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중소형 개인 펜션들은 소비자들의 펜션 이용률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펜션 시장은 이제 세분화되는 중입니다. 펜션을 단순한 숙박 공간으로 정의한다면 장기 전망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과 신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본다면 전망이 밝을 수 있죠. 펜션 시장은 시장을 주도하는 세부 트렌드와 그에 따른 세분화된 시장이 전체 시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